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큰 깨달음을 얻은 60대 여성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요. 저는 왜 이 말이 저한테만큼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온 정성을 다해 수십 년간 베푼 은혜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찌를 거라는 걸 왜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하긴 그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제 동생을 닮아 한없이 예쁘기만 했던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변할 거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제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긴커녕 오히려 제 피를 쪽쪽 빨아먹으려고 했던 그 아이에 대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진 참 자상한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여동생을 낳은 지 2년 만에 사고로 그만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 울 때마다 아버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정아, 네 엄마가 비록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항상 저 위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어린 동생도 잘 챙기면서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엄마가 칭찬해 주실 거야. 우리 연정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씩씩하고 의젓한 언니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아빠랑 약속할 수 있지? 저는 그럴 때마다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의 그 약속을 진짜로 실천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건 바로 동생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나가시면 동생을 돌볼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그 시간이 힘들긴커녕 오히려 즐거웠답니다. 아버진 저희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까봐 참 애를 많이 쓰셨어요. 엄마가 줄 수 있는 사랑까지 대신해 사랑을 2배로 주셨죠. 아빠가 저희에게 잘해주셨던 일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지만 특히나 기억에 남는 건 퇴근길에 사오시는 따끈따끈한 통닭이었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아빠 손에 통닭 봉투가 들려있는 날이면 저랑 동생은 파티라도 벌어진 것처럼 신나서 방방 뛰곤 했거든요. 우와, 통닭이다. 아, 이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 아빠, 닭다리 하나 먼저 드세요. 연희야, 너도 닭다리 먹어. 아니야, 언니. 난 저번에 먹었으니까 오늘은 언니가 닭다리 먹어. 학교 선생님이 그랬는데 동생도 언니한테 양보할 줄 알아야 한대. 우와, 우리 연희, 이제 언니한테 양보도 할 줄 알아? 꼬맹이인 줄 알았는데 이젠 다 컸네. 이야, 이제 시집만 보내면 되겠다. 어느새 키가 제 어깨까지 큰 동생은 의젓한 말도 가끔씩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이 너무 기특하고 예뻤답니다. 그래서 전 엄마 대신 동생을 꼭 훌륭히 돌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했답니다. 그리고 새벽엔 우유 배달도 하며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동생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나 원래 공부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고등학교 공부도 진짜 하기 싫었는데 대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싶진 않아. 나 그냥 언니처럼 돈 벌래. 그리고 언니,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며 내 학비를 쓰겠다고 모아둔 그 돈 그냥 언니 결혼에 보탰었어. 나 때문에 언니 결혼이 미뤄지는 건 싫단 말이야. 대신 결혼하고 조카 낳으면 나한테 1순위로 보여주기다. 알았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동생을 계속해서 설득해 보았어요. 난 결혼이 급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네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말이죠. 하지만 동생도 고집이 만만치 않아 설득이 어렵더군요. 결국 동생은 대학을 가는 대신 작은 회사의 격리로 취업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렵 아버지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대장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저에겐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연정아,
이 애비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나 죽기 전에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비록 머리도 다 빠지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네 결혼식에서 네 손을 잡고 입장할 수 있게 해다오. 저는 결국 아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급하게 앞당겨서 아버지가 대장암 진단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거동까지 불편해진 아버진 동생의 부축을 받아 겨우 결혼식장에 오셨습니다. 저와 손을 잡고 같이 입장하는 건 못하셨지만 그래도 휠체어에 앉아 끝까지 결혼식은 지켜보셨어요. 결혼식 내내 희미하게 웃고 계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고 눈물을 참 많이도 흘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식을 올린 지 3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의사 말이 정말 오래 버티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제 결혼식은 보고 눈을 감으실 거라더니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악자까지 버티셨나 봐요. 전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무심한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어떻게 한평생 고생만 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냔 말이에요. 그런 저를 위로해 준 건 남편과 동생이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상주의 자리를 지켜주었고 동생은 저와 같이 울어주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었어요. 언니, 아빠가 분명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슬퍼도 힘내자. 어? 이제 우리 어린애도 아니잖아. 아빠 없이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 아빠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참 희한하죠?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말씀을 이번엔 동생이 제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힘을 얻었습니다. 그 어린 날에 나도 이겨냈는데 성인이 된 내가 이겨내지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아빠의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있으니 좋은 일도 생기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 만에 제가 똑똑거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된 거였어요. 임신이 잘 안 되어 거의 포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온 거였죠. 노산이라 걱정했는데 다행히 별탈 없이 제 품에 아들을 안아볼 수 있었답니다. 그 무렵 제 동생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저에게 넌지시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날아갈 듯 기뻤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언젠간 이 행복을 꼭 누리길 바랬는데 그날이 가까워진 거였죠. 저는 그래도 노파심에 동생을 앉혀놓고 궁금한 걸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그러자 동생은 재밌다며 깔깔 웃더군요. 언니, 내가 결혼한다니까 그렇게 신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진작에 결혼한다고 할걸. 남자친구가 예전부터 나보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었거든. 그런데 이젠 나도 결혼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려고. 오빤 내가 결심했다고 하면 아마 좋다고 결혼식장부터 덜컥 잡을걸? 내가 말만 했다 하면 결혼식까진 후다닥 진행될 게 뻔하니까 언니한테 먼저 얘기한 거야. 상견례 같이 자세한 건 차차 정하면 되겠지 뭐. 그런데 동생이 결혼한다고 얘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주말에 쉬고 있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 까만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동생의 뱃속에 있는 조카의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언니, 나 너무 행복해. 나도 이제 언니처럼 엄마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것 봐. 배도 조금 나았다? 신기하지? 웨딩드레스 예쁜 거 입고 싶었는데 이 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 너무 좋아. 나도 언니랑 형부처럼 예쁘게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 제가 7년 만에 아이를 어렵게 얻어서 그런 걸까요? 비록 혼전 임신이긴 했지만
동생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젠 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고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쁜 일이 터지더군요. 이미 임신 5개월에 접어든 동생이 하루는 눈이 퉁퉁 부어 저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동생에게 캐물었는데 이윽고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바로 결혼을 약속한 동생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애가 둘이나 딸린 유부남이요. 내가 다 속은 거야, 언니. 그 인간 날 갖고 논 거라고. 그것도 4년씩이나. 그 인간 내가 임신했다고 얘기하니까 연락을 슬슬 피하더라. 그러더니 이제 와선 뭐라는 줄 알아? 자긴 내가 결혼하자는 말을 진짜로 믿을 줄 몰랐대. 자기는 이미 가정에 있어서 책임질 수 없으니까 애는 지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연락도 하지 말래. 언니, 나 이제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썩을 놈. 내가 당장 가서 팔다리 분질러 버리던 쟤야지 안 되겠어. 감히 내 동생을 갖고 놀아? 내 앞에선 그렇게 널 챙겨주고 잘해주는 척하더니 그게 다 쇼였던 거야? 이 자식 내가 가만 안 둬. 언니 그러지 마. 언니가 가서 난리 쳐봤자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리고 그 집엔 내가 벌써 까발렸어. 그런데 그 와이프도 대단하더라. 자기하고는 관련 없는 일이니까 나보고 지 남편한테 찝쩍거리지 말고 상간녀 소송 걸기 전에 그냥 꺼지래. 언니, 나 이제 그 인간하고 엮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 혼자 아기 낳아서 키울 거야. 너 미쳤어? 남편도 없이 너 혼자 애를 낳겠다고? 그건 안 돼. 너 이제 겨우 27살이야. 이렇게 창창한 나이에 왜 네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려고 그래? 지금 같이 병원에 가자. 벌써 5개월이라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그 더러운 놈의 피가 섞인 애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포기해. 얼른 옷 입어. 병원에 가자니까. 언니 제발, 제발 그러지 마. 나 이 아이 낳을 거야. 아무리 그 인간의 피가 섞였어도 소중한 내 아이란 말이야. 이미 내 뱃속에서 5달이나 품은 아이를 어떻게 포기해. 그리고 이미 늦었어. 존재감도 없을 만큼 작으면 몰라도 이젠 클 만큼 컸단 말이야. 아까도 내가 울고 있으니까 달래주려는지 내 배를 툭툭 찼다고. 언니,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 낳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은 하지 말아줘. 어? 저는 억지로라도 동생을 병원에 끌고 가려고 했지만 동생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놔주질 않더군요.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너무 서럽게 우는 동생이 안쓰러워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도 없었어요. 결국 몇 달 후 동생은 애 아빠도 없이 혼자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조카가 태어나던 그날은 저에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날이었어요. 앞으로 미혼모로 살아야 할 동생의 앞날이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걱정은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아빠를 닮은 조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나쁜 인간이 자꾸 떠올랐나 봐요. 조카가 커갈수록 동생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이 힘낼 수 있도록 연락도 자주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였어요. 저희 남편 역시 결혼 전부터 제 동생을 예뻐했던 터라 저를 도와 동생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어느 날 웬일로 동생이 먼저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에 동생이 예약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있던 동생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어릴 때 기억나? 아빠가 퇴근하고 가끔씩 통닭을 사다 주셨잖아. 그때 셋이서 오순도순 닭다리 나눠 먹으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언니, 난 언니가 그때 우리처럼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닌 그 어린 나이에 나한테 엄마가 되어준 고마운 사람이잖아. 그래서 형부같이 좋은 사람이 언니의 동반자가 되어준 건가 봐. 그런데 언니, 나도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난 왜 벌을 받은 걸까? 하필이면 왜 그런 인간 쓰레기를 만나서
인생을 망치냐 말이야. 언니, 그래도 난 우리 송이 낳은 거 후회 안 해. 그냥 지금은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언니, 꼭 행복하겠다고 나랑 약속할 수 있지? 언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니까 그래 줄 수 있지? 언니, 꼭 그렇게 하겠다고 나한테 약속해줘. 어? 저는 동생이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여태까지 힘들었으니 이제부터 마음 독하게 먹고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걸로만 생각했죠. 그래서 동생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꼭 행복하겠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루 만에 깨지고 말았어요. 그날 밤 동생은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연희야, 우리 연희, 어떻게 이 어린 걸 두고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힘들었으면 언니한테 얘기를 좀 하지.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으면 차라리 언니를 때려서라도 그 분을 풀지 그랬어. 세상은 왜 이렇게 저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나 의지하고 살았던 하나뿐인 제 동생이 그깟 나쁜 놈 하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다녀. 저는 정말 비통하고 원통해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동생이 두고 간 어린 조카가 마음에 걸리더군요. 나 몰라라 하며 도망간 아빠에 이젠 세상에 없는 엄마까지. 순식간에 혼자가 되어버린 그 애가 어찌나 불쌍하고 안쓰럽던지. 저는 동생을 대신해서 조카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카는 제 동생이 세상에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제게 엄청난 제안을 해주더군요. 그건 바로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여보, 송이 말이야. 우리 딸로 입양하자. 아빠도 없고 엄마까지 잃은 저 가엾은 아이한테 유일한 가족은 우리뿐이잖아. 여보, 난 우리 준수처럼 송이도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송이에게 부모가 되어주자. 어? 여보, 그게 정말이야? 정말 송이를 우리 자식으로 입양해도 되는 거야?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은 정말 최고의 남편이야. 내가 앞으로도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그렇게 제 조카 송이는 첫 돌이 막 지났을 무렵 친양자 입양 절차를 통해 제 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조카여도 법적으로 입양한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닐 텐데 제가 정말 남편 복 하나만큼은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이는 그 후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제 남편에겐 아빠라고 부르며 저희 부부를 잘 따르더군요. 그때 겨우 2살이었던 제 아들도 동생이 생겼다며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동생을 떠나보낸 슬픔을 딸의 재롱으로 달래며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딸로 받아들이는 게 역시나 쉬운 일만은 아니더군요. 저는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딸은 자꾸만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둘이 덩치가 비슷하던 초등학교 시절엔 아들의 옷과 신발을 탐내며 욕심을 냈고 제가 아들에게 칭찬이라도 한마디 하는 날엔 삐지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크면서 자기를 낳은 친엄마가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선 차별한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었죠. 엄마는 왜 오빠한테만 칭찬해? 오빤 지난번에도 반에서 1등이었고 이번에도 1등이니까 그대로지만 난 지난번에 수학 75점 맞고 이번엔 80점 맞았으니까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송이야,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도 잘했다고 칭찬해줬잖니. 우리 송이가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고. 그래서 이렇게 성적도 올랐나 보다고 칭찬해줬는데 왜 오빠한테만 칭찬했다고 하는 거야? 오빠한테 칭찬할 땐 머리도 쓰다듬어 줬잖아. 엄마, 설마 오빠랑 나랑 차별하는 거야?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지 지금? 진짜 너무해. 나 이제부터 엄마랑 말 안 할 거야. 아무리 제가 입양했다지만 자길 배 아파 낳은 친엄마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얘기했던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평생 모르게 할 걸 그랬나 봅니다. 그래도 전
그 어린 마음에 상처받아서 그러는 것 같아 최대한 딸의 기분을 달래주려고 노력했어요. 차별받는 느낌이 들지 않게 오히려 아들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줬고 남편 역시 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며 정말 친딸로 대했죠. 하지만 딸은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턴 점점 더 성격이 나빠졌습니다. 아, 아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지? 쓰레기 냄새 나잖아. 그러다가 내 옷에 냄새 배면 어떡할 거야? 안 그래도 친구들이 아빠가 환경미화원이라고 놀렸단 말이야. 송이야, 아빠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너랑 오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건데 어떻게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얼른 아빠한테 사과드려. 얼른. 싫어.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는데? 맨날 쓰레기만 치우느라 냄새 나는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엄마도 똑같아. 구질구질하게 남의 집에 가서 청소랑 빨래나 하는 거 나 너무 창피하다고. 난 환경미화원 딸도 하기 싫고 파출부 딸도 하기 싫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는 왜 그런 창피한 일만 하는 거야? 진짜 너무 짜증나. 애를 둘이나 키우느라 남편 월급으론 부족해서 파출부 일을 나가고 있었는데 딸은 그런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나이 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제 아들은 딸과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하는 말이나 행동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엄마, 송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아마 쟤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알고 반성할 거예요. 엄마, 그리고 저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도 성격이 다 다른데 다른 배에서 나온 자식이니 더욱 다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든든했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터라 서울의 명문대를 들어가게 되었죠. 이듬해 딸은 평범한 지방대에 붙었는데 오빠와 비교된다고 생각했는지 입이 대빨 나오더군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자식만 자식입니까? 저는 그런 딸도 아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늘 잘해주고 챙겨줬어요. 하지만 딸은 매일 술만 마시며 놀러 다니며 철없는 생활만 이어나갔죠. 시간이 흘러 딸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정신을 차리긴커녕 오히려 사고만 치고 다니더군요. 구두 디자이너가 하고 싶다고 해서 돈까지 들여 공부를 시켜놨더니 취업하고선 3개월 만에 잘리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출근하기 싫다고 매일 아침마다 빈둥거리면서 지각하기 일쑤에 맡은 업무도 제 시간에 처리하지 못하니 회사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겠죠. 게다가 회사 사람들이랑 머리채 붙잡고 싸우기까지 했다네요. 저는 그런 딸이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불러 앉혀놓고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송이야, 이제 네 나이가 벌써 25이다. 이제 엄마 아빠가 네 뒤지다거리 해줄 시긴 지나지 않았니? 이젠 너도 네 힘으로 돈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거야? 네 오빠를 좀 봐. 네가 대학교 때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만 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잖아.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에이씨, 왜 또 오빠랑 비교질이야? 이것 봐. 차별 안 한다고 하면서 또 차별하지. 그렇게 공부 잘한 오빠만 좋으면 오빠만 데리고 살던가.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른 건데 왜 나한테만 난리야? 아, 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베이킹이나 배우게 돈이나 좀 줘. 아무래도 구두 디자인은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차라리 외국에서 패션 공부나 더하게 유학을 보내주던가. 계속된 딸의 돈 타령에 저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형편이 넉넉지도 않은데 유학이라뇨. 게다가 있는 돈 없는 돈 짜내서 보내준다고 쳐도 금방 그만둘 게 뻔한 애한테 그런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딸이 배우고 싶다고 한 건 전부 다 돈을 들여 가르쳤지만
단 하나도 꾸준히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딸이 안쓰러웠는지 저 몰래 학원비를 찔러줬더군요. 그런데 딸은 역시나 그 돈으로 학원은커녕 또 술 먹고 노는데 탕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 자식을 버릇없게 키운 벌이라도 받은 걸까요? 저희 집에 엄청난 비극이 또 한 번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여보, 제발 가지 마요. 여보. 이제 막 환갑을 앞두고 있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동료가 실수로 차를 후진시키는 바람에 청소차에 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동생이 죽었을 때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저는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여러 번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솔직히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딸은 아빠를 잃은 게 슬프지도 않은지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다니고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자기한테 나눠달라며 또 철없는 소리를 해댔지만 야단치고 바로잡을 정신도 없더라고요. 그냥 뒷수습이나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죠. 그 와중에도 아들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 해외 지사의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가서 저에게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그제야 정신이 퍼뜩 돌아오더라고요. 그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파출부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제 나이 60대 중반이 되었어요. 아들은 해외에서 근무하며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죠. 돈이 떨어질 때마다 간간히 취업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6개월 넘게 다닌 회사가 없었어요. 저러다가 시집은 갈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던 딸이 이상한 전화를 받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이율이 얼마니 상환 기간이 얼마니 하면서요. 방 안에서 소곤소곤 말하긴 했지만 그런 단어는 어찌나 귀에 쏙쏙 잘도 들어오는지 저는 방문을 벌컥 열고 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송이 너 지금 무슨 통화하는 거야? 너 설마 돈 빌렸니? 에이 엄마 노크 좀 하라니까. 그래 돈 좀 빌렸어. 이번에 꼭 사야 하는 게 있는데 엄마가 돈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뭐? 꼭 사야 하는 거? 너 설마 이번에 그렇게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그 명품백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정신머리가 빠졌어도 설마 명품백 하나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어? 어떻게 알았어? 맞아 그거. 엄마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빌려주라. 대출 받으려고 여기저기 전화해봤는데 지금 회사의 재직 기간이 너무 짧아서 소액밖엔 대출이 안 된다네. 으이구 이 화상아. 너 도대체 언제 철들래? 벌써 35살이나 먹은 것이 아직도 이러고 살면 어떡해.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는 애가 무슨 명품백이야 명품백은. 제발 정신 좀 차려 이거사.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걸까요? 딸은 버릇없는 성격으로도 모자라 게으르고 사치까지 부리는 못된 인간으로 성장해 있더군요. 어릴 때라도 쥐잡듯이 잡아서 인간을 만들어 나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전 하루하루 딸에 대한 걱정으로 밤마다 속이 갑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 입맛도 없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기운은 내야겠다 싶어 죽이라도 한 숟갈 먹는 날엔 심하게 얹혀 소화제를 달고 살아야 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병원에라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온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예? 위암 3기라고요? 제가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의사 말이 제가 위암 3기라고 하더군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해도
5년 뒤 생존 확률이 40%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고 동생의 남편까지 가족들의 죽음을 몇 번이나 겪었으면서도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남들처럼 80살 넘어서까지 살면서 애들 결혼도 시키고 손주들 크는 것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할 것만 같아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생존 확률 40%에 제가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위암 3기라는 소식에 놀라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제 수술 날짜가 잡히자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딸은 바쁜 일이 있다며 제 수술날에도 모습을 비추지 않아 섭섭했지만 그나마 아들의 든든한 응원이 있어서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죠. 엄마, 앞으로 항암 치료도 계속 다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제가 회사에 사직서 내고 한국에 들어올까 봐요. 아빠도 안 계시는데 엄마 옆에서 간호할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아니야, 준수야. 엄만 괜찮어. 그 좋은 직장을 괜히 엄마 때문에 그만두지 말어. 그 회사에서 널 인정해주고 네 능력을 펼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너무 아깝잖니. 그리고 엄마 옆엔 송이도 있으니까 괜찮어. 아들은 다시 회외로 돌아가는 그날까지도 제 걱정을 쉬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웃으며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수술 후 퇴원을 기다리고 있던 날 갑자기 딸이 제 병실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동안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던 딸이 그날은 웬일인지 제 옆에 찰싹 붙어선 제잘제잘 얘기를 하더군요. 아무리 못된 딸이라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아프니 걱정은 되었나 봐요. 딸은 한참을 제 옆에서 수다를 떨다가 잠깐 통화할 때가 있는데 휴대폰을 안 가져왔다며 저에게 폰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딸에게 휴대폰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송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너 설마 그날 엄마 휴대폰을 빌려가서 몰래 대출을 받은 거야? 그래서 엄마 지갑도 만지작거리면서 나한테 살가운 척을 했던 거니? 아, 그거? 맞아.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엄마도 알다시피 나는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좀 빌렸지. 그거 그냥 엄마가 당분간 좀 갚아줘. 난 돈 없는 거 알잖아. 뭐라고? 네가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엄마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게다가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3천만 원을. 아이고, 내가 딸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지. 도대체 어느 집 자식이 아픈 엄마의 등을 쳐먹어? 아휴, 등을 쳐먹기 누가 등을 쳐먹는다고 그래. 오빠가 그랬어도 이렇게 했을 거야? 딸이 필요하다면 대출 그까짓 거 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거지. 엄만 날 친딸로 생각한다면서 속으론 아니었나 봐? 됐어. 그렇게 그 돈이 아까우면 돈 많은 오빠한테 좀 대신 갚아달라고 하던지. 딸은 그렇게 말하고서도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스스로 집에서 요양하느라 기운도 없어 죽겠는데 딸이 그런 큰 사고를 치니 저절로 방바닥에 주저앉게 되더군요. 그리고 신세한탄을 하며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예전처럼 딸이 저질러 놓은 사고를 수습했어요. 어차피 딸이 그 돈을 갚지 못할 건 뻔했고 이자라도 줄이자는 마음에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그 대출금을 싹 다 갚아버렸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딸이 사고를 치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나마 제가 항암 치료를 하러 갈 때마다 딸이 동행을 해주니 그것만으로도 예전보다는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했죠.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처음엔 같이 택시라도 타고 병원에 가주던 딸이 어느 순간부턴 그냥 저 혼자 알아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들이 병원비로 쓰라고 준 카드를 홀랑 가져가선 주지 않은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자란 병원비를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넣어둔 통장에서 충당해야만 했죠. 나중에 딸에게 말해 아들의 카드를 받긴 받았지만 저에게 짜증을 팍팍 내더군요. 그렇게 제가 암 수술을 한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저는 집에서 쓸쓸히 혼자 쉬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중엔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심해져 겨우 휴대폰을 들어 119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날 응급실에 실려간 저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동안 병원에 입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웬일로 딸이 병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직장도 제대로 안 다니는 애가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옷에 명품 백까지 들고서요. 딸은 저를 보자마자 걱정하긴커녕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휴, 또 입원이야? 진짜 짜증나게. 이렇게 돈만 축낼 바엔 그냥 확 일찍 죽어버리지. 왜 이렇게 목숨이 끈질겨? 엄마, 솔직히 말해봐. 병원비로 오빠도 나가는 거 싫어서 아빠 사망보험금 갖다 쓰고 있었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그 돈 쓸 때마다 내가 받을 유산이 자꾸 줄어들잖아. 진짜 엄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아, 정말 짜증나 죽겠네.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뭐? 네가 받을 유산이 줄어들어? 엄마가 일찍 죽기라도 바란다는 거냐? 진짜 아픈 엄마한테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엄만 무슨 엄마? 참나. 엄마가 오빠한테나 엄마지. 나한테도 엄마야? 그래. 이제 나도 엄마 찾을 나인 한참 지났으니까 툭 까놓고 얘기해보자고. 당신 나한테 엄마 아니잖아. 이모잖아. 내가 그동안 엄마라고 불러주니까 진짜로 엄마가 된 줄 알았어? 너,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라니? 물론 내가 널 배 아파서 낳은 건 아니지만 난 널 정말 친딸로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모라니? 너 지금 그 말 진심으로 하는 거니? 그럼 진심이지. 내가 한가하게 농담이나 하고 있는 줄 알아? 솔직히 내 부모도 아닌데 이렇게 병원 들락거리는 것도 이제 지겨워. 그러니까 이제 거추장스럽게 엄마랑 딸하지 말고 원래대로 이모랑 조카하자고. 그리고 혹시라도 키워준 값 운운할 생각이라면 말도 꺼내지 마. 내가 이모한테 키워달라고 한 거 아니니까. 알겠어? 이젠 날 딸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죽을 거면 그냥 조용히 떠나. 알겠어? 제발 저승으로 조용히 떠나라고.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질러대는 딸의 모습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딸이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줄은 알았지만 저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무리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도 제 딸이니 다 품었던 건데 그 긴 세월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아 절망스러웠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했던 나머지 아들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말하자 아들도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동생과 통화해 본다고 하더니 씩씩거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더라고요. 엄마, 저 송이 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제가 한국에 자주 못 가는 대신에 엄마 좀 옆에서 간병해달라고 매달 제가 200만 원씩 보내줬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간병은커녕 집에도 안 들어갔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은 엄마랑 바람 쐬러 갈 거다. 오늘은 엄마한테 겨울옷을 사줄 거다 하면서 저한테 추가로 요구한 돈도 다 지가 홀랑 써버린 거네요. 진짜 말도 안 돼. 송이 걔가 나사 빠진 건 알았어도 이 정도로 인간 말종인 줄은 몰랐는데. 엄마, 절대로 걔 감싸줄 생각 하지 말아요. 제가 방금 전화해서 따졌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솔직히 엄마가 일찍 죽으면 그 보험금으로 둘이 나눠 먹을 수 있지 않냐면서 자기가 엄마를 잘 보살피지 않은 게 오히려 절 도와준 거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엄마, 저걔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요. 아들이 딸에게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고 있었다니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저를 간병하는 조건으로 보내줬다고 하는데 저는 딸의 간병은커녕 항암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것도 늘 혼자서 했거든요. 아무리 제가 싫었어도 그래도 지를 30년이나 키워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딸의 배은망덕한 그 행동에 치가 떨려 이를 바득바득 앓았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저도 딸을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 아니 이제는 다시 조카가 된 그 아이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의 시작은 저보다 아들이 더 빨랐어요. 조카에게 매달 보내던 용돈을 싹 끊어버린 거였죠. 그러자 조카는 제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와 또 악을 쓰더군요. 당신이 오빠한테 일렀지? 내가 이모라고 불렀다고 이런 거잖아. 에이씨, 이번 달에 필라테스 끊어야 되는데 그 돈 없으면 어떡하라고. 뭐? 필라테스? 넌 내 아들이 날 간병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필라테스 다니는데 쓴 거냐? 넌 정말 염치도 없는 년이구나. 아, 뭐 어쩌라고. 내가 그 돈으로 필라테스를 끊든 피부과 시술을 받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내 엄마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 그래, 네 말대로 난 이제 네 엄마가 아니야. 내가 30년 동안 널 딸로 키웠는데 넌 날 엄마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니 나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구나. 이미 파양 신청은 해놨으니 앞으로 네 소원대로 이모라고 부르든 아줌마라고 부르든 네 마음대로 하거라. 뭐라고? 지금 미쳤어? 날 파양하겠다고? 그럼 유산은 이모부가 죽을 때 받은 사망보험금 나중에 내 거 되는 거 아니었어? 그걸로 남자친구랑 결혼할 때 혼수해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조카는 파양이라는 단어에 흥분해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미처 몰랐던 말들을 주절주절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카가 지금 사업하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부잣집 딸 행세를 하고 있었더군요. 제 아들이 준 용돈으로 필라테스를 다니며 몸매 관리를 하고 비싼 옷에 비싼 가방, 피부 관리에 머리 손질까지 아주 본인을 가꾸는데 다 써버린 거였어요. 게다가 지난번에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남자친구의 사업자금으로 대줬다더군요. 에이씨, 남자친구가 나보고 결혼만 하면 집에서 살림이랑 취미생활만 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제 당신 죽고 나서 혼수할 돈만 얻으면 성공이었는데 다 된 밥이 다 엎어져 버렸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어떡할 거냐고. 아, 맞다. 당신 사망보험금 있었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빨리 죽어버려. 내 인생에 방해만 될 거면 그냥 빨리 저승으로 떠나고 돈이나 남겨달라고. 뭐, 내 사망보험금? 네가 뭔데 내 사망보험금을 달래? 떡하니 내 아들이 살아있는데 내 딸도 아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뭐야, 설마 그 돈까지 안 주는 거야? 진짜 미쳤어? 나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당장 내놔. 당장 그 돈 내놓으라고. 내가 내 딸도 아닌 널 키우기 위해 파출부일까지 해가며 고생한 세월이 무려 30년이다. 네가 섭섭해할까 봐 내 아들에게 퍼줄 사랑도 너에게 전부 다 퍼주면서 널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어. 그런데 넌 정말 은혜도 모르는 인간 말종이로구나.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거늘 이 천벌받을 못된 거사. 당장 여기서 꺼져. 나도 절대 널 찾지 않을 테니 너도 다시 내 눈앞에 뛰지 말거라. 그러자 조카는 병실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더군요. 잠시 후 병원 간호사들과 보안 요원이 달려와 제지하는데도 끝까지 제게 쌍욕과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는 그 험한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병실 문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나더군요. 그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카의 얼굴에 뭔지 모를 종이를 던지더니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김송이, 너 내가 우리 엄마 간병하는 조건으로 다달이 보낸 돈 그거 다 토해내 생각해. 내가 너한테 돈 보낸 내역, 너랑 나눈 통화랑 문자, 네가 엄마 핑계대면서 나한테 추가로 돈 뜯어간 내용까지 싹 다 모아서 민사소송 걸 거니까 각오하라고. 알겠어?
처음 보는 아들의 화난 모습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론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제 편이 있다는 게 새삼스레 느껴졌으니까요. 반면에 조카는 사람들 손에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쓰더라고요. 겨우 조카의 목소리가 잦아들 때쯤 아들이 절 꼭 안아줘 그제서야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양 절차는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이제는 법적으로도 제 딸이 아니게 된 거죠. 당연히 제 유산은 물론 제 사망보험금 역시 조카에겐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조카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모, 아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버릇없게 군 거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남자친구한테도 파혼당하고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단 말이야. 엄마도 알잖아. 나 직장도 제대로 안 다녀서 모아놓은 돈도 없는 거. 이 나이에 경력도 없어서 이제 취업하기도 힘든데 내가 엄마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가 나 진짜 딸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며.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줘. 어? 제발.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말라는 말 잊었어? 넌 이제 법적으로도 내 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고 나한테 전화하지도 마. 그동안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제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찾아. 더 이상 나랑 내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조카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키운 정이 있어서 그런지 비굴하게 구는 조카의 모습에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연을 완전히 끊는 조건으로 아들이 걸었던 민사소송은 취소하기로 했으니 그만하면 충분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생각이 있다면 이젠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겠죠. 그렇게 조카를 딸로 키우던 그 세월은 3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조카를 파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 후 아들은 직장의 사정을 잘 얘기한 후 다시 국내로 발령받아 들어왔어요. 이제는 제 옆에 아무도 없으니 자기가 지켜줘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시간 날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 어찌나 극진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참, 그리고 아들이 조카에게 주던 돈으로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 덕분인지 병세도 차차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위암 3개 생존율인 40%에 제가 못 들어갈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항암 치료가 힘들긴 하지만 꼭 이겨내서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고 손주도 볼 거예요. 그리고 조카에게 나눠줬던 사랑을 이제는 죽는 날까지 아들에게만 온전히 줄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을 30년이 지나서야 깨닫고 말았답니다. 여러분은 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키운 정이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제 모습이 매몰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여러분, 저 꼭 완치돼서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거예요. 예전처럼 밥도 잘 먹고 가벼운 운동도 하면서 남은 생 행복하게 살다 가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먼저 떠난 동생한테 제가 꼭 행복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여기서 줄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